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 이틀간 뵈시는군요. 오늘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했는데, 그러니까 한계 상황에 도달한 기업은 없애겠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대 규모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계 기업, 이렇게 영업이익으로 부채 상환이 좀 어려운 기업들을 속아내보자라는 취지였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대출이 많은 50억 원에서 500원 사이에 이 재무구조가 좀 취약하다라는 이 중소기업 1934곳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 보니까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소기업이 무려 175개라는 겁니다. 와. 1년 전에 비해서 50개, 40% 늘어났고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에 한 500곳이 넘었었으니까 그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사실 신용위험 평가라는 거는 4등급으로 나눕니다. A, B, C, D 등급. A, B는 괜찮지만 C 등급으로 분류가 되면 채권단의 관리가 들어가고요. D 등급으로 들어가면 퇴출됩니다. 근데 이제 D 등급, C 등급 모두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C 등급이 70개, D 등급은 105개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사실 은행권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9월 말 기준 이들 기업들이 이제 은행에서 빌린 돈을 받더니 2조 한 2천억 원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당국은 뭐 이 정도면 뭐 확실히 살릴 것은 살리고 퇴출시키겠다. 금융 시스템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조금 목 상태가 좋지 않으신 모양인데 잠시 물을 드시거나 숨을 좀 돌리시지. 네. 2조 2천억을 떼일 수도 있는데 은행권이 입을 충격이나 타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지금 금융당국의 분석이군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뿐 아니고 대기업 살생부도 빠르면 다음 달쯤 윤곽을 보일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뭐 좀비기업, 한계기업 색출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네. 대기업 지금 현재 이 채권은행단이 이제 대기업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신용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이게 주로 올해는 대기업 그룹 이 41개 계열, 이 채무 계열로 선정을 했죠. 이 가운데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라고 한 게 11개 계열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자본을 확충해라, 자산을 매각해라, 사업 구조를 개편해라 라면서 이제 자구계획 이행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는 지금 조선업종, 화학업종, 해운업종, 지금 어렵다고 하는 업종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상반기에도 이제 대기업에 대한 이제 평가는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35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추렸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르면 이제 다음 달 정도가 되면 추가로 이제 대기업의 어떤 살생부를 정확하게 이제 발표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싸늘한 바람이 겨울 어젠가 그젠가가 입동이었는데 마치 절기에라도 맞춘 듯 산업계 쪽에서 들려오고 있군요. 자, 배기가스 조작 파문 폴크스바겐사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1,000씩 지불한다는데 그러니까 북미 대륙 아닌 곳, 미국,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자기 차 산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이런 거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오만방자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폭스바겐사까지 이제 국내 소비자를 좀 무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네. 사실 이 배출가스 조작해서 이제 북미 고객한테는 $1,000. 이게 한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10만 원 정도 아닙니까? 네. 이걸 이제 상품권이나 바우처를 통해서 보상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별도의 보상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소비자들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무법인 이 바른에 따르면 지금 지난 6일까지 이들 차량을 구매한 고객 1,500여 명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해달라. 그리고 매매 대금을 반환해달라라는 이제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 현재까지 이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만도 한 6천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와, 이들의 목표는 뭐냐? 국내외 소비자들도 고객들도 미국과 똑같이 집단 소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집단 소송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외국 업체들은 이런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소송을 건 당사자들한테만 비밀리에 보상하거나 예. 아니면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사실 뭐 기업들이 뭐 이 집단 소송제 남발 우려해서 절대 반대하니까 정부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의 반발이 결국 소비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익을 침해하는 이런 게 아주 이번 폭스바겐 사태에서 명확히 드러났군요. 그나저나 요즘 독일 차들 왜 이래요? 뭐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뭐 비싸고 유명하고 그런 데는 BMW는 뭐 달리다가 불나는 게 뭐 몇 주일 사이에 세 대고 폭스바겐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 독일 차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잘 팔리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실 뭐 BMW, 벤츠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쩌면 뭐 필수품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랬죠. 그만큼 뭐 명차 중에서 명차로 손꼽혀 왔죠. 네.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사실 배기가스 조작은 뭐 굉장히 좀 이 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음모론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차량 운행 도중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거는 결함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이건 인명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2달 새 달리던 BMW 차량에서 7번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BMW 5 시리즈의 경우에는 엔진 타이밍 벨트 문제로 지난 9월에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화재가 잇따르니까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뭐 이에 대해서 BMW 코리아 측은 뭐 결국 공식 사과는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차량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들이 단서를 달고 있는데 외부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받은 차량의 경우 규칙상 보상은 힘들다라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정부도 나설 수밖에 없죠. 이 국토교통부도 이 BMW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소비자들한테 좀 유리한 판결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BMW 공식 수리점 아닌 곳에서 뭘 수리를 받은 것은 어떻게 차에다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바 없으니까 우린 책임 없다 뭐 이런 소리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또 무려 10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이 가계부채 문제가 좀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624조 8천억 원인데 한 달 만에 9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네. 이게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월간 증가폭으로는 최대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무려 한 달 새 7조 원 늘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겁니다. 사실 뭐 가계비 경고음 커진 건 한참 됐지만 그렇다고 정부도 참 어렵습니다. 주택대출 옥죄자니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놔두자니 눈덩이처럼 빚은 불어나고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사실인데요. 다음 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지금 은행권들 뭐 가상금리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의 어떤 심각성, 특히나 이제 취약계층을 좀 신용도가 낮은 이 고금리 대출을 무시는 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왜 몇 달째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똑부러지는 대책을 못 만들고 이러다가 가계부채라는 폭탄이 어떻게 언제 터질지 경제의 문외한인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네, 오늘도 경제뉴스 브리핑 콕콕 집어주신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5시 30분 30초 음악 됐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정가선 책 이어가죠.
하늘맘님, 이제 저녁 준비를 마치고 차분히 출석하니 벌써 시간이. 저녁 준비를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5시 반인데. 우리나라는 아마 엔진 오일 교환비 뻥튀기 시킨 다음에 한 엔진 오일 교환권 서너 번 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이나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저 BMW 그리고 저 폭스바겐 그 사태 말씀하시는군요. 안녕하세요. 잘 듣기만 하다가 첫 출첵합니다. 노랑 후레지아님. 혹시 속초에 계시는 그분 아니세요? 강릉에 계신, 강릉 출신이신, 강릉에 거주하시는,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 양옥일 조합원께서 요즘 조합 사무실에 나와서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봉사활동 일 거들어주고 계십니다. 속초하고 강릉 그렇게 멀지 않아서 이분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요거는 조금 진위를 두고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베 노부유키의 저주라는 닉네임인데, 아베 노부유키 예언. 아베 노부유키라는 인물이 있었다. 사무라이 아들로 태어나서 일본 총리까지 지낸 그는 1943년 마지막 조선 총독으로 부임해서 조선 처녀들을 전선의 위안부로 만드는데 혈안이 됐다. 패망 후 제 나라 일본으로 돌아가며 그가 남겼다는 말이 전해진다. 일본은 졌지만 조선이 이긴 것은 아니다. 장담컨대 조선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모르긴 몰라도 100년은 넘게 걸릴 거다. 우리는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같이 살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아베 노부유키가 조선의 마지막, 식민지 조선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 누가 대단군님도 지금 써주셨는데 그의 직접 이렇게 더블 쿼트해서 할 이런 말은 아니었고, 소설 작품에다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으로 묘사를 했다, 이런 반론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레미제라블 K님, 증좌 참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하나 이런 정성, 이런 것들 모아서 저희가 잘 이루어내야 할 텐데 말이죠. 저거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이죠, 그러니까 11월 11일 0시 48분,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군요. 오늘 새벽 모딕이라는 분께서 후기에 남겨주신 건데요. 조금 길지만 읽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4차원이란 말을 듣곤 합니다. 단지 공감할 뿐인데, 아마 이제 4차원이라는 본인에게 가해지는 그런 평가에 공감한다, 이런 뜻인가 봐요. 10대의 자녀는 없지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어린 생명들 때문에 아파했고, 독선으로 똘똘 뭉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현 정부, 그리고 갑과 을이라는 좁다란 사고의 틀로 사회가 양분되어버린 현실이 아프기만 한데, 조용히 있으라는, 아니 귀 막고 생각을 줄이고 감정을 감추라는 여러 압박들 속에서 덜 아프게 살기 위해 이강윤 앵커님, 당신의 방송을 듣습니다. 특출한 민주의식 고양을 위해서도 아니고 숨죽인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나에게, 그리고 이 암흑의 시대를 함께하는 여러 그대들에게 조금 덜 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있습니다. 현란한 양념을 원치 않으니까 지금처럼 오랫동안 진성 청취자들을 위해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주시란 부탁만 드립니다. 언젠가 퇴보된 민주화로 술 권하는 서글픈 시대가 있었지 하면서 지금의 오늘을 회상하는 민주사회가 진정으로 이룩될 때까지 참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라는 제법 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모딕이라는 분, 네, 제가 이것을 2번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행간까지 헤아려가면서요. 소중한 격려로 알고 가끔 꺼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춤추라. 마치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 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너의 노래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노래하라. 마음껏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라. 그런 말씀이죠. 예. 좋은 말입니다. 네. 우리 좀 억눌린 자 이런 게 많아서 그런지 저렇게 하라고 해도 잘 못하는데. 오동팔님은 아까 진짜 인터뷰 관련해서 글을 남기신 것 같아요. 새누리당에게 의석을 넘겨주어도 감수하겠다고? 당신들은 그 상황을 고소하게 즐기면서 지분을 챙길지 몰라도 총선 승리를 기점으로 정권 교체를 꿈꾸는 국민들은 또다시 땅을 치고 피눈물을 흘릴 거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 라고 했고, 홍탕님, 맞는 말씀이긴 한데 박근혜 시기에 하긴 좀 그렇네요. 총선에서 야당이 참패한다면 박근혜와 김무성의 앞날은 광명일 텐데 국민의 마음 좀 헤아려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오케이 마리님은 문국현, 안철수 같이 다른 당에서 못하게 막아서 만들어도 오래 못 가고, 다시 읽어야겠네요.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지. 문국현이나 안철수처럼 다른 당에서 못하게 막아서 만들어도 오래 못 가고 망하거나 다시 여야 기존 정당으로 다시 들어갈 듯합니다. 세가 약해서 다시 돌아오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예, 끊어서 표시를 안 해주시니까 글이 좀 많이 엉켰군요. 이 순위가 아주 들쭉날쭉이에요. 주말 토일 지나고 나면 뭐 확 떨어졌다가 하루에 또 뭐 올라오고 뭔지. 청라에서님들 자주 오시는 분 같고요. 개인 돈으로 배상해줘라. 이제는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20살도 안 된 소녀들이 기지촌에 팔려오고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러시면서 아물 수 없는 상처,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진실. 한겨레 TV 아마 촬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더군요. 12월 5일 임시 대의원 총회입니다. 오후 1시, 13시 서울 건국대 상허기념관입니다. 메모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가 산책 이어가죠.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맨 마지막 코너에서 봅니다. 선거구 획정 논의 관련해서 네네. 오늘도 뭐 양당 대표 만났는데 결렬이고 아무튼 네. 자주 만나기는 하는데 예. 별 뭐 만나기만 해서 영향가가 있나 싶기는 하고 어쨌거나 여야가 비례대표 숫자를 다소 줄이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를 일부 이제 차용하는 거겠죠. 그런 네. 쪽에서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대체로 그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여야가 지금 선거구 획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13일이 뭐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진 데드라인 아닙니까? 모레죠, 모레.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애초에 뭐 획정위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뭐 다 기한 지키겠다고 했지만 사실 어느 국민도 별 관심이 없었을 거고, 네. 일단 뭐 취재하는 저희들도 기자들 입장에서도 뭐 그거 지켜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13일 시한을 지키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이 시한 내에 여야가 어쨌든 큰 틀에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이 정치적인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꽤 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4+4, 그러니까 여야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 부대표 이렇게 이제 4명씩 만나서 뭐 3시간 넘게 어제 논의를 했고 저녁에, 그리고 오늘도 여야 대표가
원내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했었지만 어쨌든 최종 합의는 이루지를 못한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대체로 가닥은 좁혀졌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 조금 관심 갖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지금 현재 우리 그 선거제도가 이 소선거구제 그리고 이 비례대표제는 전국적인 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이 득표율로만 이렇게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를. 예.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서 아무리 조금 얻었더라도 표를 조금 얻었더라도 근소한 차이로라도 그 한 석이라도 얻으면 그거는 어쨌든 얻은 거고 그 나머지 후보한테 근소하게 패한 후보한테 이 지역구 후보한테 이제 표를 찍었던 그 표는 사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니까 이런 그렇죠. 표의 민심 비례가 아주 형편없이 왜곡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을 하면 그동안은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얘기를 했고 예.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제 전국을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예. 이 권역별로 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어쨌든 의석을 먼저 배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역구 당선자 제외한 나머지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이 해당 그 정당이 이제 배분하는 그런 방식인데 네. 이번에 지금 여야가 논의를 하는 거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아닌 걸로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비례대표 수를 조금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야당도 한 발 물러섰고 여당도 그동안에는 현행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고수하되 지역구만 260석 늘리자고 주장해왔던 예. 이 여당도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래서 여야가 어떻게 보면 각 당에 이 기존 당론을 조금씩 수정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지층은 조금씩 불만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게. 어쨌든 정치적인 타협을 좀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타협으로 보이세요? 양 기자님은? 제 눈에는 새누리당이 한 7대3으로 이긴 것 같은데. 일단 이 친구들은 지역구 비례대표 확 줄이자고 딱 해놓고 거기서 조금 양보하는 척 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 아닌 연동형 비례대표로 그러면서도 비례대표 수는 의석은 좀 줄이고. 네네네. 하여튼. 굳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예. 얻은 것, 잃은 것을 따지면, 예. 여당 쪽이 조금 더 얻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날 경우에, 예.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핵심도 사실은, 예. 이 비례대표를 어쨌든 권역별로 연동형으로 뽑는 것. 그러니까 이 정당 지지율과 이 의석수가 대체로 일치하는 쪽으로 가는 게 핵심이고 예. 그것을 이번에 제도 도입을 야당이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비례대표를 일부 좀 축소하는 것까지 감수를 해도 이후 21대, 22대 넘어가면 한번 제도화된 걸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포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거보다 이제 조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실정에서는 이 극심한 지역주의의 폐해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사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독일식으로 이렇게 이제 도입하는 게 맞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여당이 이 반대를 하는 그 상황이라면 어쨌든 전국 단위에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건 그 자체로 좀 나름의 의미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서 예. 이제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어쨌든 지금 야당 쪽에서는 심상정 정당대표가 오늘 공개적으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 비례대표 축소도 일부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공개적으로 한 만큼
야권에서는 대체로 이 방향 정도면 이 안을 이제 수용을 할 것 같은데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은 받아들일 수는 있다 이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여당인데요. 네. 특히 여당이 지금 대표부터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이 네 사람이 논의에 참여를 한다지만 사실상 키는 지금 청와대가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친박계 쪽에서 특히 청와대와 가까운 이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특히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아주 반감이 거셌단 말이죠. 아하. 그런 점에서 보면 전국 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사실 좀 부정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여야가 어렵게 이 의견 차이를 좁혀놓으면 청와대가 매번 산통을 닫겠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거셌던 만큼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청와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얼만큼 좀 자신의 입지를 굳히느냐 정치력을 보여주느냐도 좀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여당이 두 개 같아요. 새누리당이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당 그 다음에 새누리당. 그러니까 요즘 그 새누리당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얘기 중에요. 최근에 이제 청와대가 지금 총선 공천에 막 직접 개입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언급도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TV 드라마 중에 어셈블리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못 봤는데 유명하다는 거 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어셈블리 작가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정도전 썼던 그 작가인데요. 예. 그 작가가 국회에서 몇 년 한 7, 8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보좌관으로. 아, 남자예요? 국회 돌아가는 상황을 굉장히 잘 아는, 그리고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보좌관으로 꼽혔던 사람인데요. 네. 근데 이 작가가 쓴 그 어셈블리라는 드라마에 보면 여당의 계파가 두 개가 딱 있는데요. 친청계와 반청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상황은 딱 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기자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정치에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관여하고 아예 선수로 뛰는, 플레이어로 뛰는 청와대는 전두환 때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두환 때는 정당 정치라는 게 사실 사라진 거니까 거기는 넣으면 안 될 거고, 아무튼 거기보다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이 대통령을 할 때는 더 했겠죠. 그때는 제가 중고등학생이니까 그냥 아는 척은 못 하겠고, 그때는 아예 유정회라고 간선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3분의 1이나 됐었으니까. 지금 미얀마가 우리랑 비슷하더라고요. 거기도 거기가 지금 이번에 어쨌든 총선 결과로 이 대체로 지금 외신들이 애초에 보도했을 때는 90% 이상 의석을 이 수치 여사가 속해 있는 정당이 얻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점심때 정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점심때 정도에 이 국제부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한 4분의 1 정도 개표를 했다고 선관위가 발표를 했는데 추세로 보니까 지금 그 당초에 예상했던 추세하고 지금 다르게 선관위가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서 이게 또 한 번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98년인가요? 그 수치여사가 사실 총선에 압승을 하고도 결국 정부가 거기에 불복해가지고 2008년 민간 정부 이양이 안 된 적이 있었다. 예, 그게 2008년이에요. 그게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 외신들은 벌써부터 좀 그런 우려를 하는 보도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거기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개표가 이렇게 늦을 뭐가 없는데 그렇죠. 뭔가 야료를 부리고 있느냐 아니냐 이랬는데, 거기도 군인들이 국회의원의 4분의 1을 딱 지명을 해놨더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표라도 이탈을 하지 않으면 개헌을 못하게 돼 있는데, 헌법에는 온갖 독소적 조항들 많이 해놓고. 자, 이제 미얀마 사태는 우리가 그것까지 얘기다. 그러면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법정 시한인 11월 13일을
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프로세스 상으로 보면요, 여야가 그 선거구 획정을 여야가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여야가 이제 기준을 제시하면, 정치권이 기준을 제시하면 선거구 획정위원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지금 독립기구로 선관위 산하에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9명의 위원 중에서 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선관위 사무처장 이외에 나머지 8명은 사실 4명이 여당, 야당의 추천 몫이어서 사실 그동안 이제 대리전 비슷하게 해서 아무것도 못했다 뭐 이런 비판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이걸 의결해서 보내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획정안을 만들고 거기서 획정안을 의결한 다음에 국회로 보내면 그걸 본회의에 바로 그렇죠. 그걸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해야 이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13일 전에라도 될 가능성은 있는데 형식적으로 보면 13일 전에 될 가능성은 뭐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양 기관 간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의결일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네. 그나저나 권역별 비례대표가 아니라 전국적 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면은 지역 감정을 비례대표를 통해서 약화시키려던 그 염원 그리고 그것이 진짜 정치의 발전이겠는데 그것은 당분간 좀 미뤄야 하겠군요. 뭐 사실 지금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다만 어쨌든 지금 그 올해 이제 초부터 뭐 선거제도 개편 올해 반드시 해서 내년 총선에서는 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가 치러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큰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큰 두 가지 이유가 바로 말씀하셨던 그 지역주의와 함께 이 과도한 사표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역주의 부분은 어쨌든 이전보다는 조금 그렇죠. 조금은 나아지겠죠. 나아질 수 있는 여지는 생긴 거고 또 그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 정당에 대한 그 지지율과 이 의석수의 비율 비례성.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이 궤를 맞출 수는 있는 그 여지는 생긴 만큼 어쨌든 진일보한 그런 협상이 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못 해놓으면 사실 욕 바가지로 먹어야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나마 조금 숨통 트이는 뉴스가 하나 들려오는 날도 있긴 하군요.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엘비스33님. 저는 이 방송이 아주 많은 방송 중에서 가장 재미있어서 듣습니다. 어우, 진짜 감사합니다. 나머지 두 번째 이유겠네요. 떳떳한 삶은 아니지만 왠지 좋은 곳엔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수능입니다. 수능 보는 자제분들 있으신 가정 고득점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